포스터에 있는 내용, 목표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밖에서 이미 부스들 다 보셨을 텐데요. 유전체 관련된 회사들은 저희가 이번에는 다 불렀습니다. 작년에는 기술 중심 심포지움을 했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회사들을 불렀고요. 이번에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모든 회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유는 오늘 아마 오프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도 많을 거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온라인으로 듣다가 혹시 유전체 실험을 계획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유전체 회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다 하고 가시라고 부스도 마련했으니까요. 자유롭게 얘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요? 얼마든지 원하시는 발표만 골라서 잘 들으시면 되고요. 음, 전체적으로 또 이번에는 저희 소장님 그리고 그리고 저희 서울공대 장문영 교수님 개론 전체 분야에 대한 개론도 준비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훑는 마음으로 편하게 승부사야 들으시면 혹시 좋겠습니다. 한 연구실이 네, 바뀐 어디서 순서대로 제가 먼저 저희 섹션 발표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이 싱글셀 기술, 싱글셀 시퀀싱의 발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 잠깐만 저희 심포지움의 주체이자 주체죠. 연구소와 센터가 동시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모아서 어, 공동 활용 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라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핵심 연구 지원 센터, 저희가 주최하는 센터는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해 전문적 연구 지원이 가능한 연구 분야별로 특화된 공동 활용 센터를 의미합니다. 센터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국에 센터가 저희 하나만은 아니고요. 정보통신융합 기술도 있고 공공우주 기술도 있고 기계소재, 에너지환경, 생명의료, 기초기반 다양한 센터들이 전국에 고루고루 분포를 합니다. 이 센터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업체들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으신 서비스 있으면 저희 센터에 연락하시면은 업체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말씀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로서는 저희가 아시아인 유전체 정보의 축적과 임상적 활용의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브로드와 영국의 생어 연구소에 버금가는 세계적 유전체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연구소가 네이처에 한국의 국내 대표적인 연구소로 소개됐던 기사글이고요. 교수님께서 현미경을 오랜만에 보시면서 찍었고, 그리고 이 과제에서는 유전체의학 연구소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자들의 유전체 연구를 위한 저희는 장비 활용 인프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의뢰 분석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부터 여러 가지 샘플링부터 데이터 분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담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계시고 실무운영위원회에 조성혁 교수님, 배상수 교수님, 김현주 교수님 참여하고 계시고 행정지원실 한승주 선생님, 박소연 선생님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성용훈 선생님이 단독 지정으로 배정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 저는 연구 멘토링부에서 그 임선아 교수님과 최재형 박사님과 같이 연구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가장 고생하는 실험부 파트의 차보경 선생님, 유상현 선생님, 조현정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실제로 제작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윤지 전 박사님, 최재형 박사님께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또 담당하고 계시고 저와 윤지 선생님이 또 전산에서 서버 업그레이드 장비의 성능 향상에 관해서 매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1단계 2021년부터 시작이 됐고 1단계 때는 장비와 공간 인프라 구축하는 거, 전담 인력 양성하고 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분석 서비스를 제우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고요. 4년 차로서 첨단 유전체 연구 지원을 위한 개발을 하고 제우스를 통한 첨단 공동 연구 플랫폼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전체 장비 및 전담 인력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산업체 협력을 통한 유전체 연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를 중심으로 그리자면 유전체 연구소가 훨씬 더 큰 덩어리지만 센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유전체 의학 연구소의 연구 인프라와 연구 교육 및 학술 교류의 인프라를 적극적 지원받아 그리고 이제 제가 세부 과제 책임자로 있는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에서 여러 가지 오믹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또 과제를 제가 또 따로 최재형 박사님과 인선화 교수님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프라로서 작용을 해서 센터에서 더욱더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조금 업체에서는 제공받기 어려운 분석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싱글셀 시퀀싱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를 훑을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싱글셀 DNA 시퀀싱도 있고 싱글셀 프로테옴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싱글셀 RNA 시퀀싱 전사체와 멀티옴을 중심으로 오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665년에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이 그 처음 현미경을 개발을 해서 코르크를 관찰을 해서 이거 뭐지? 예, 방처럼 생긴 구조를 보고 이걸 셀이라고 명명해야 되겠다 해서 셀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셀은를 찾아낸 거는 놀라운 거죠. 왜냐면은 빌딩 블락 오브 라이프니까 저희와 다세포 생물은 다 가지고 있는. 근데 대략 360년 정도 지난 현재 이 셀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전사체를 보고 있고 에피지놈도 보고 있고 이런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싱글셀 RNA-seq의 히스토리를 제가 2017년도에 리뷰 페이퍼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페이퍼가 지금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주요 기술들을 다 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의 사진을 가지고 왔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이 페이퍼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스터디당 싱글셀 개수를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마치 10x 지노믹스와 스카이 RNA-seq이 플랫폼당 만들어내는 셀스루풋이 비슷한 것처럼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스터디당, 그러니까 논문 프로젝트당 나온 싱글셀의 개수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스루풋은 제가 초록색으로 위에 써놨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처음 나왔던 싱글셀은 지금의 기술의 발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얼마나 적은 셀로도 RNA, 트랜스크립톰을 만들 수 있느냐 과 관건이었거든요. 100개, 1000개, 100개, 10개 이렇게 줄여나가다가 하나로도 만들 수 있네 하면서 논문을 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커버리지는 완벽하지 않고요. 앰플리파이를 했어도 커버리지가 50% 미만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싱글셀로도 해냈다. 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싱글셀 RNA 시퀀싱의 어떤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싱글셀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싱글셀들을 보고자 하는 게 목표였고 STRT-seq이라고 불리는 이 멀티플렉싱 seq, 그러니까 스마트 seq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한 웰당 한 셀을 넣는, 그러니까 매뉴얼리 넣기도 하고요. 팩스로 이렇게 한 웰당 넣기도 하고요. 한 웰당 한 개씩 넣어서 라이브러리를 다 만든 다음에 합치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처음 스텝에서 바코드를 달아서 중간 스텝도 풀링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100개에서 요즘 스마트식은 이제 뒤에 나오는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스마트식 기반도 한 몇천 개, 수천 개까지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게 IFC라고 Integrated Fluidic Circuit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칩에다가 이 작은 칩에 슬라이드만한 작은 칩에 셀을 로딩해서 각각의 리액션 버퍼가 만나서 그 하나씩 그 구획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한 1000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가장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제 좀 이게 상업화되고 어떤 그런 싱글셀의 문을 여러 연구자들한테 열어줬던 기술이 드랍식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X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드랍식입니다. 나노 드랍플렛으로 2015년도에 논문이 나왔었고 이 논문에서는 뭐 한 번의 실험으로 한 2만 3만까지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냈었고 이렇게 나노 드랍플렛을 만드는 실험이 이제 생기면서 만 개 수준, 만 개 이상의 수준으로 셀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계속 이 격자 작은 피코웰을 만들어서
그 피코엘 안에다가 프로브들, 뭐 비드 프로브들 뭐 이런 것들 미리 넣어놓고 셀을 그냥 이렇게 다일루션해서 분주를 하면은 적절히 하나씩 분포가 되게끔 하는 기술로 이 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도 5천 개 정도가 한계고요. 마지막으로 인시추 발코딩이라고 여기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컨비네이터럴 셀 발코딩으로 더 익숙한 스카이나 뭐 스플릿식으로 유명한 방식. 예, 이 방식이 재밌게도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두 그룹이 동시에 백투백으로 사이언스에 네이처인가 논문을 내면서 나왔던 방식입니다. 상당히 영리한 방식으로 특별한 기술 없이도 어, 그 머리를 써서 100만 개의 셀까지 한 번의 실험으로 가능한 실험입니다. 뭐 텐엑스를 제가 소개하긴 그러니까 드랍식을 대신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텐엑스랑 거의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마이크로 플루이딕 디바이스를 이용하고요. 한 세 채널을 통해서 원 채널은 셀이 들어가고 또 한 채널에서 오일이 들어가고 마지막 한 채널에서는 마이크로 파티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텐엑스로 치면 비드가 들어가죠. 프로브가 붙어 있는 비드가 들어가서 세 개가 만나서 이제 이멀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오일이 이제 드랍플렛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멀시파이드 드롭플렛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단순히 생각하게 뭐 비드 하나당 셀이 하나 로딩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비드 중에 비드 하나, 셀 하나 잘 이쁘게 로딩된 것도 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것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10x가 10,000개 정도, 몇 개를 로딩했을 때 10,000개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나온 제맥스는 2만 개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셀과 마이크로 파티클 이렇게 이멀시파이드 드롭플렛이 형성이 되면 얘는 온도에도 레지스턴트합니다. 근데 안에 셀 라이시스 버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은 깨지고요. 이 드롭플렛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지된 상태로 셀을 깨고 그 안에서 RT 반응을 진행을 하면은 mRNA들이 프로브에 올리고 DT 프라이머에 붙어서 이렇게 그 컴플리멘터리 cDNA를, first strand cDNA를 이렇게 합성하게 됩니다. 이 합성된 상태로는 쭉 이제 프로브에서부터 쭉 이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미 셀 바코드가 달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때 이제 드롭플렛을 깨고요. 케미컬리 드롭플렛을 깨고 여기서는 스탬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싱글 셀 트랜스크립토mes attached to microparticle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미 셀 바코드가 달려 있으니까 풀링을 해서 PCR을 하고 최종 NGS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이제 각각의 리드들은 모두 셀 바코드를 가지고 있고 UMI라고 해서 트랜스크립트 각각 모레큐를 구분할 수 있는 UMI가 달려 있고 cDNA가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얼라이먼트를 하면은 이제 셀별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셀별로 어떤 유전자들이 얼마만큼의 UMI를 가지고 존재를 하는지 최종적으로 매트릭스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셀당 어떤 진이 몇 카운트로 UMI 몇 카운트로 잡히는지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저는 네, 이건 제 예상입니다. 어디서 기사를 본 건 아니고 테넥스의 그 상업화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테넥스가 2016년, 17년 이쯤에 나왔으니까요. 이 뒤부터 많은 논문들이 이제 싱글셀 논문들이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논문 수가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휴먼셀 아틀라스 프로젝트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제 예상보단 적었는데 10x 플랫폼을 쓴 게 한 50%가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한 51%. 아직도 스마트식이 여전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스카이식도 꽤나 프로젝트별로 많았고 아마도 소수 그룹에서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금 절반 이상은 10x로 대부분 싱글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그 유전체 분석 업체들도 대부분 10x를 사용하실 거고요. 인시추 발코딩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가 한 2년 전부터 이거다 싶어가지고 연구소가 할 만한 실험은 이거다라고 해서 잡고 진행을 했던 건데요. 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준유에 카오라는 지금 퍼스트 저자였는데 지금은 락펠러 교수가 됐고 그분이 일저자로 제이시 두어 그룹에서 발명한 거고요. 다른 그룹에서 동시에 또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는 이 그룹과 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어, 이 실험은 핵으로 시작을 하고요. 인시추라는 이름이 붙어진 이름은 뉴클라이로 계속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시추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뉴클라이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몰레큘들의 바코드를 달면서 셀 바코드를 전체 리드, 하나의 뉴클라이 안에 있는 전체 리드들에 대해서 바코드를 달게 됩니다. 첫 번째 올리고디티의 뒤에 인덱스 1을 붙여서 9, 6개의 서로 다른 바코드를 넣어놓고 뉴클라이를 이제 스마트식처럼 하나씩 넣을 필요는 없고요.
한 웰에서 1000개 이상, 10,000개까지도 넣고 그 정도로 많이 넣어놓은 다음에 첫 번째 바코드를 붙이고 이거를 몽땅 다 섞습니다. 일부 섞어가지고 두 번째 플레이트에 다시 분주를 쫙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플레이트 때 간단한 라이게이션으로 두 번째 인덱스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섞어서 핵체로 계속 핵체입니다. 섞어서 마지막에 다시 디스트리뷰션하고 마지막 단계부터는 이제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핵을 완전히 깨뜨리고 세 번째 바코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96 곱하기 96 곱하기 96개의 조합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88만 정도 되는데 이 88만 개의 10% 혹은 20%면 10만에서 20만인데요. 그 정도 수준의 타겟으로 하면은 거의 한 뉴클리아이가 겹치는 셀 바코드를 가질 확률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타겟팅해서 하는 실험이고요. 그냥 실험실에 멀티파이펫으로도 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뉴얼리 셋업을 했었고 만일 384, 384, 384를 이용하게 된다면 100만 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리더가 저희 심포지움에 와서 톡도 했었었고요. 어, 이 실험을 꼭 이렇게 제가 좀 부각돼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었는데 2023년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고 103개의 엠브리오로 4개의 스트레인을 가지고 22개의 뮤턴트를 160만 개 셀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 마우스 엠브리오 디벨롭먼트 동안에 디펙트를 한 번에 본 거고요. 이만큼 뮤턴트를 본 거고 이게 불과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수개의 그룹이 수년에 걸쳐서 할 만한 실험을 단 하나의 페이퍼로 끝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연달아 냈는데 작년에는 이제 셀 스루풋으로 1200만 개의 셀을 한 페이퍼에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83개의 엠브리오를 가지고 2시간, 6시간 인터벌을 가지고 게스틸레이션부터 벌스까지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현재 여러분들께서 커머셜리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10X가 유일한 게 아닙니다. 다른 플랫폼들도 있고요. 사실 근데 국내 대리점이 있는 키트가 팔스 바이오 사이언스 이게 아까 그 스카이 방식이고요. 요거는 있고요. 그 스케일 바이오 사이언스가 저희가 이제 제이션 두어 그룹이 또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왔는데 국내 대리점은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BD 랩소드는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셋업을 하려고 했던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순서가 뒤집혔는데, 네, 아스테리아라고 프랑스 회사에서 나온 건데 논문은 별개로 잘 안 나왔는데 그냥 회사에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셀을 넣고 그 프로브가 달린 셀 바코드가 있는 셀 비드를 넣고요. 같이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나서 젤 솔루션에 균등하게 다일루션 해주고요. 그리고 포리머라이제이션, 젤리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셀과 비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짝지어서 위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계산했겠죠, 이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 상태 그대로 온도를 높여서 온도 버티는 젤이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서 mRNA를 캡처시키고요. 이것들을 젤을 이제 디솔루션 한 다음에 다 모아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별다른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커머셜 키트들의 성능을 비교한 논문을 보니까 펄셀 퀄리티가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PIP-식이라고 작년에 UCSF에서 네이처에 퍼블리시하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논문 중에 하나고 바로 플루언트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단순합니다. 10X에 들어가는 시약들을 한 튜브에 다 섞어 놓고 그냥 볼텍스 합니다. 볼텍스를 하면 이멀시파이드 드랍플렛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멀시파이드 드랍플렛 중에 잘 비드 하나, 셀 하나 잘 로딩된 애들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 논문도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이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런 장비도 필요 없이 그냥 볼텍스로 끝내버리는 실험이었고 바로 커머셜 키트를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뭐 1000개짜리, 10,000개짜리, 10만 개짜리도 막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었고요. 그래서 당장 연락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뭐 어떤 이슈인지 몰라도 그 유통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본인들이 나중에는 결제를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술의 발전이니까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냥 10X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퀄리티가 아직 10X를 따라가지 잘 못하고 있고, 예, 편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실제로 시도를 했던 실험입니다. 허니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하이브 CLX 싱글셀 RNA-seq 키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피코웰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 6웰 플레이트의 1웰 크기 정도 되는 폼에 밑에 피코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비드가 하나씩 이렇게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지고 계신 셀을 이렇게 서스펜션을 쫙 뿌리면은 중력 혹은 가벼운 센트리로 각각의 픽포엘에 들어가게끔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 회사에서 자랑하는 거는 이 상태로는 이제 얼려도 상관없다. 얼려서 나중에 다 모아서 실험을 해도 상관없다. 그거를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셀 라이시스에서 mRNA로 캡처한 다음에 나중에 이 캡처된 셀 바코드와 연결된 리드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NGS 라이브를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별로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혹 그 컨설팅 하다 보면 이런 실험할 때 고려사항들을 이제 물어보시니까 한 번에 좀 정리해 드리는 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싱글셀이 점점 실험이 고도화되고 프로젝트들이 고도화되면서 다른 지네틱 실험할 때 고려하시는 모든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게 이제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실험적인 경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레퍼런스가 있다면 최대한 레퍼런스의 모든 그 셀 들어가기 직전까지 디소시에이션까지 셀이냐 뉴클리아이냐 그런 것까지 다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싱글셀이 배치 이펙트가 상당히 큰 실험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랑 가능한 똑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동일 프로젝트 내에선 스카이를 하든 10X를 하든 다 모두 플랫폼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눈으로 싱글셀을 들어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QC 체크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눈으로 확실히 데브리스가 없는지 멀티렛은 멀티렛은 끝까지 구원되지 않습니다. 멀티렛은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요. 자기 셀이 조금 막 많이 깨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싱글셀로 디소시에이션 잘 하시고요. 네, 그 정도밖에는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지놈은 네, 휴먼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논문마다 많이 다르고 한데 30에서 60쪽의 세포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 만난 자이고트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형성이 될 때는 이제 마스터 레귤레이터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니까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잘 유지되고 아이덴티티가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트랜스크립톰을 잘 만들어내느냐는 에피지놈이 관련돼 있을 거라고 계속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피지놈은 이제 핵 안에 핵이 수 10마이크로미터 이내일 텐데요. 아마 인비보 상황에서는 이게 DNA 가닥을 쭉 늘려뜨리면 2m에 가까운데 2m에 가까운 DNA를 굉장히 응축해서 그 핵 안에 넣어놨고 그 핵은 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칭칭 감싸져 있고 근데 이 감싸져 있는 게 단순히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히스톤의 끝쪽에 있는 아미노 액시드 중에 케미컬 모디피케이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별로 피처별로 진 익스프레션이 온되고 오프되고 하는 시그널과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고 그리고 크로마틴이 그 응축되어 있는 정도 얼마나 느슨하게 되는지 얼마나 컴팩트하게 되는지 정도에 대해서도 진 턴온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DNA 상에서는 사이토신 5번 탄소기에 있는 메틸레이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익스프레션이 상당히 바뀐다는 것을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고 안 붙고도 바뀌고 익스프레션 턴온 된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에피지놈이 그러면 셀 타입 스페시픽한지 싱글셀로 확인을 했냐?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 티슈를 다 했을 때 티슈별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티슈 내에서도 셀 타입별로 또 그룹핑이 잘 되는 것도 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덜트에서는 피털 올간과 얼마나 비슷하냐 비슷한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어덜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올간별로 이렇게 쭉 그룹핑이 되고 올간 내에서 또 셀 타입별로 이렇게 잘 그룹핑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지놈도 싱글셀 RNA-seq과 마찬가지로 그룹핑이 올건 스페시픽, 셀 타입 스페시픽하게 잘 구분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스톤 테일 중에 유명한 모디피케이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인앤서 마커들이 그런 셀 타입 스페시픽한 경향성이 더 컸고요. 그리고 프로모터에 있는 H3K4 트라이메실레이션 같은 익스프레션 마크 혹은 리프레시브 마크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룹핑이 덜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어드 싱글셀 멀티홈이 필요하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X 멀티홈 키트도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지금 실험부에서는 저랑 전밀천 선생님, 차부경 선생님 같이 잘 하고 있고, 분석부에서는 최재형 박사님과 이다경 선생님이 잘 해주고 있고, 다음번 발표 때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마치고 저희 교수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전체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종립입니다. 원래 제가 개회 사겸 인사말을 했어야 되는데 폭우 때문에 기차가 좀 지연돼서 제가 좀 늦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사실은 그 제가 줌으로 그 박현 박사님 말씀하신 걸 다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수로 좀 소음이 들리길래 음소거 전체 음소거를 누르는 바람에 박현 박사니까 음소거가 돼가지고 한동안 앞쪽에 좀 일부분이 끊겼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수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간단하게 이게 시간도 아주 짧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심포지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연구소와 심포지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박 박사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 오늘 이제 이 심포지움의 순서고요. 연구소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오늘 다룰 토픽 다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정말 제목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인트로덕션 격으로. 저희 연구소 연역이고요. 97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최근에 연역이 업데이트 안 돼서 저희 연구소가 뭐 다양한 연구도 하지만 좀 큰 연구 과제는 아까 박 박사님이 얘기하신 핵심 연구 지원센터 말고도 융점 연구소 사업이라든가 뭐 텐텐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이 주로 저희 연구도 연구지만 그 많은 분들한테 일종의 교육 내지 봉사 뭐 이런 걸 좀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중점 연구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면역질환 단일세포 아틀라스도 실제로 단일세포 이게 관리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일세포 관련된 일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심포지움을 계속 이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나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윤세호 지원센터는 아마 박 박사님 다 소개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저희가 이제 미래기술이라고 한 것들은 저희가 선택한 미래기술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처 메소드에서 쭉 그 메소드 오브 더 이어를 고른 걸 보면 2007년에 NGS가 나온 이후로 싱글셀 요거는 오늘 포함되지 않지만 에피트랜스크립톰, 싱글셀 멀티옴, 스페셜, 롱리드가 다 메소드 오브 더 이어로 그러니까 바이올로지 전체 메소드 오브 더 이어에 계속 지금 이 전체 기술이 선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싱글셀 시퀀싱은 앞에서 박 박사님이 잘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웰 베이스냐, 이제 스마트식이죠. 아니면 드랍드 베이스냐, 이제 테렉스죠. 그리고 이제 기타 중에서 요즘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컴비네이터리 인데 스카이 방식이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셀을 하실 거냐, 뉴클리어스를 하실 거냐, 샘플을 프레시하게 할 거냐, 픽스드 샘플을 쓸 수 있냐, 프로즌 샘플을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기타 나머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퀀싱은 DNA 시퀀싱은 아직
아직도 좀 쉽지 않습니다만 가능하긴 하고요. 이제 RNA-seq을 할 때는 3'이냐 5'이냐까지 끝쪽만 하는 거 또는 토탈 RNA를 하느냐 T셀 리셉터, B셀 리셉터 파트를 하느냐 요즘 나온 또 10x에서 나온 것처럼 타겟티드로 특정 정해진 시퀀스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에피좀 말씀드렸고 사실 싱글셀 프로테인이라면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은 팩스가 사실 일종의 싱글셀 프로테인입니다. 아시겠지만 팩스 엔티바디 몇 개나 붙이냐에 따라서 그 엔티바디를 붙여서 셀 하나당 어떤 엔티바디가 몇 개나 붙나가 보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더 확대한 평형을 안 쓰면 사이토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엔티바디 플러스 시퀀싱 싱글셀식으로 합치면 사이식이 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고 이제 요걸 멀티홈과 멀티모달을 구별하시는 분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멀티홈 뭐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고요. 좀 다르게 또 얘기할 때는 멀티홈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한 다음에 그걸 인테그레이션하는 걸 멀티홈이라고 하고 멀티모달은 동시에 한 셀에서 그 셀의 RNA와 그 셀의 아타, 그 셀의 RNA와 그 셀의 프로테인 이렇게 해서 한 셀에서 두 개 이상 하는 걸 멀티모달이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로 좀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롱리드인데 이것도 뭐 그냥 그 각각 업체들에서 워낙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멀린 얘기 하지 않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언제 롱리드를 쓰실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DNA 롱리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타겟이 아직 시퀀싱이 안 된 레퍼런스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뭐 미생물이다 뭐 그런 경우 드롭을 하실 수도 있고 롱리드를 하면 드롭을 하려면 롱리드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휴먼 지놈 같은 걸 하실 때 아직도 우리가 좀 찾아보기 힘든 라지 스케일의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들, 라지 뭐 앰플리케이션이라든가 뭐 이게 사실 카피 넘버 같은 경우 볼 수 있지만 트랜스로케이션이라든가 인버전 같은 것들이 홀지점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을 보는 거라든가 특히 이제 리피터티브 시퀀스, 뭐 STR이라든가 요즘 또 많이 하는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 같은 걸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 놓치고 다 버려버리는데 시온리드 할 때는 이걸 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뭐 생각해보면 이런 테크놀로지가 저희가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남들이 안 쓴 테크놀로지를 남들이 안 쓴 샘플에 씀으로써 저희가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결과를 얻으실 때 아이디어가 새롭든지 샘플이 새롭든지 이제 기술이 새롭든지 해야 될 텐데 이런 거를 적용하실 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셔서 남들이 안 봤던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RNA 롱리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스폼입니다. 그래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라든가 다 같은 얘기는 하지만 스타트가 트랜스크립트마다 스타트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터미네이션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지금 갔다 온 게 RNA 분과학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마다 스탑 사이트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한 번에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요즘 나오는 이 3세대 시퀀싱은 단순하게 시퀀스만 보는 게 아니라 메틸레이션 같은 DNA, RNA 모디피케이션을 직접 뭐 패턴으로 이제 형광이 나타나는 패턴을 가지고 또는 그 저항의 패턴을 가지고 이런 DNA, RNA 모디피케이션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롱리드 시퀀싱 테크놀로지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만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인데요. 이제 오늘도 이제 스페셜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 이 심포지움을 하게 된 이유가 워낙 스페셜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많이 등장하고 다 그게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한번 스페셜 오빅스라는 기술을 한번 다 동시에 놓고 비교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 심포지움 했었고 이번에도 이번에 이제 스페셜을 넘어서 전체 유전체로 갔지만 역시 스페셜이 이번에도 중요한 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페셜로 하는 걸 그냥 또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RNA를 볼 거냐, 프로테인을 볼 거냐, 둘 다 볼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RNA를 보는 경우에는 시퀀싱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퀀싱 방식은 장점은 진짜 시퀀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프로브를 디자인하지 않아도 완전히 새로운 시퀀스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해상도 같은 것에 이제 또 좀 희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스테레오식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미 시퀀싱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프로브 방식과 시퀀싱 방식 중간인데 프로브를 붙이긴 하는데 그 프로브에 태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붙은 프로브의 태그를 시퀀싱해서 어떤 프로브가 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되게 이제 지오맥스라든가 비줌 HD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줌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비줌 HD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단점은 역시 프로브가 미리 제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브에 없는 시퀀스를 알아낼 수는 없다. 근데 이 프로베이스보다는 대개는 프로베이스가 훨씬 많아서 거의
홀 텍스톤을 다 커버하는, 그러니까 유전자 거의 전부를 다 커버하는 정도의 프로브가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퀀싱처럼 많은 N수, 그러니까 많은 유전자를 다 타겟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역시 내가 디자인한 거 밖에는 못 본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지 않은 다른 새로운 어떤 뭐 균이라든가 뭐 이런 뭐 넝쿨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싶다면 이제 그 따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유용한 프로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베이스는 프로브를 붙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브를 여러 개를 또는 여러 사이클로 붙이면서 어떤 프로브가 있는지를 형광으로 또는 가끔 이제 하이페리온 같은 형광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되게 세미 시퀀싱 방식이 그런데 세미 시퀀싱 방식은 그러니까 프로브 방식은 프로브가 붙어 있는 걸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현미경만 사실 굉장히 좋은 걸 쓰면 그게 셀 레벨 또는 심지어 서브셀룰러 레벨이 되는 거고요. 세미 시퀀싱 방식은 특정 리전에 있는 태그를 떼야 되니까 요거는 약간 리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전, 그러니까 셀이라기보다는 특정 리전을 제가 정해서 그 리전을 시퀀싱하는데 그 리전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프로브를 엔티바디로 쓰면 이게 프로테움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를 컨비네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 슬라이드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뭐 요 한 장으로 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페셜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냥 제 경험상 뭐 여기 이제 여러 업체분들도 와 계시지만 완벽한 솔루션은 없더라고요. 다들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좋고 정관점에서 보면 이게 좋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플랫폼을 고르실 때 이런 것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혹시 실험을 의뢰하거나 또는 이제 혹시 기기를 사시거나 할 때도 이 기기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한번 물어보시고 구매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퀀싱 베이스냐, 프로 베이스냐. 그리고 프로 베이스라면 프로브를 도대체 몇 개까지 쓸 수 있느냐. 그다음 그 프로브를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느냐. 또 그 프로브 디자인하는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냥 프로브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브는 굉장히 싼데 내가 커스텀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처음부터 커스터마이즈가 안 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차피 가격은 일정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그 슬라이드에 내가 넣을 수 있는 섹션의 사이즈가 아주 조금밖에 못 붙이는 것도 있고 큰 영역을 붙일 수 있는 거고 큰 영역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또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워낙 비싸니까 한 영역에다 제가 샘플 여러 개를 이렇게 다다다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샘플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돈을 한 번만 내고 거기에 내 샘플들 여러 개 다다 붙여서 만약에 만들 수만 있다면 돈을 세이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리어가 크면 그리고 이제 그 현미경 베이스로 할 경우에 그 레졸루션이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냐, 그러니까 서브셀러까지 작아질 수 있냐. 아까 세미 시퀀싱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미 시퀀싱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냐, 그다음에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차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넌 스페시픽 바인딩이 적을 것인가. 이게 다 그 프로브의 케미스트리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 장단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프레시밖에 못하느냐, FP를 같이 할 수 있냐. 이것도 아마 임상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중요한 아마 요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그냥 샘플 하나 달랑 올려서 하는 건 아니고 물론 회사에서 서비스 주는 경우는 여러분들 샘플만 드리면 되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직접 하신다면 그 샘플에서부터 그 현미경 위에 올리길 때까지의 핸즈온 익스페리먼트 프로시저가 굉장히 간단한 어, 플랫폼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징 시간도 이미징을 굉장히 빨리빨리 읽어주는 기계가 있고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도 보셔야 될 수 있고 그다음 요거는 한번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지를 2차원으로 보시지만 어쨌든 샘플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또 이 스페셜에 나중에 헷갈리는 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셀에 이게 셀 멤브레인 경계를 보겠지만 그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삐딱할 수도 있거든요. 셀 멤브레인 경계가. 그러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를 A 셀로 보고 어디까지 B 셀로 볼 것인가 그건 좀 애매하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뉴클리어스만 해도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동그라면 어느 위치를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Z축 이 높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플랫폼은 이걸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다 찍습니다. 그러니까 다 찍으면 장점이 있죠. 장점이 어떻게 보면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내가 나중에 포커싱하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데이터를 구별할 수도 있고 다음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파일 사이즈가 데이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나중에 다루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플랫폼은
한 장만 찍습니다. 근데 그 한 장만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이제 그게 업체마다 아마 이제 얘기 설명할 텐데 결국에 다양하게 찍는 이유가 이렇게 잘 데이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디가 포커싱일지 모르니까 다 찍는 거라면 어떤 플랫폼 우리는 포커싱 워낙 잘 맞추기 때문에 그냥 한 장으로 끝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장으로 끝내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여러 장 찍는 게 좋은 건지는 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특히 프로베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신 다음에 그 카운팅을 직접 그러니까 카운팅을 해야 되거든요. 요 셀 안에 몇 개의 점이 있고 저 셀 안에 몇 개의 점이 있냐를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스페셜을 가지고 나중에 눈으로 보면서 마치 이미노스케미스트리나 뭐 인시투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실 거면 관계없는데 사실 이 스페셜 오믹스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미지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카운트해서 뭔가 바이오인포메틱스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요 셀의 경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경계를 만드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또 플랫폼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플랫폼은 그게 굉장히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되는 대신 그 대신 좀 뭐 비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크루드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셀 세그멘테이션 셀과 셀의 경계를 얼마나 잘 나눠주는가 그걸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내가 다뤄보거나 분석하거나 비주얼을 하고 싶을 때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경우는 프리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돈을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또 반드시 그 기계를 사야만 되고 그 기계 앞에서만 돌릴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칫 잘 모르시고 이제 산내 나중에 분석할 때만 돈을 내야 된다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어베일러블한가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기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썼는데 올해는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스페셜 플랫폼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앞에 나가시면 이제 업체들하고 상담하시거나 하시면 대개는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어느 그 다른 대학에 또 다른 기관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걸 보시고 그 실제 사용하신 분의 경험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분이 경험해 보니까 이 플랫폼은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뭐 이런 거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입니다. 저희 연구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연구소고 뭐 저희 지원센터, 다른 스포츠 연구단, 저희 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뭐 홈페이지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관리는 잘 안 돼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냐면 제가 여기다 가져오려다 못 가져왔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8월 말에 두 개의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지와스 워크숍이고 하나는 싱글셀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반인 그러니까 오픈해서 당연히 이제 무료입니다. 지와스랑 싱글셀 워크숍을 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또 주관한 국제 심포지움이 있고요. 외국의 대가들을 모실 거고 이번에 심포지움 주제가 싱글셀 앤드 AI입니다. 그 싱글셀과 AI라는 주제로 이번에 심포지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희 이렇게 팔로우를 하시면 저희 이 트위터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서 아마 공고가 나올 테니까 그때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GIST 박주영 교수님께서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 아우로식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스트의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최근에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기술을 오로식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개발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창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많이 싱글셀 멀티오믹스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싱글셀 레벨에서 여러 가지 레이어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에서부터 크로마틴 스트럭처, 그다음에 mRNA 익스프레션, 나아가서 프로테옴, 메타블롬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중요하고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싱글셀 레벨에서 정보가 있다면은 저는 뭐 스플라이싱 아이소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싱글셀 레벨에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아직까지 많이 좀 연구가 되지 않았던 정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하나에서부터도 스플라이싱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개의 아이소폼들 5개에서 10개 정도의 아이소폼들을 평균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다른 단백질 동형을 만들어내고 이게 또 다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를 그 진 익스프레션만 보면서는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먼 지놈에 한 2만 개 정도의 프로틴 코딩 진이 코딩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아이소폼은 한 2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 사실상 이제 그 다른 종에 비해서 유전자 개수로만 보면은 비슷하지만 훨씬 이렇게 그 인간 휴먼 지놈의 복잡성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스플라이싱 아이소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스플라이싱 아이소폼을 보는 연구가 이제 그 전에도 벌크 레벨에서 또는 숏리드 시퀀싱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이제 많이 되어 왔고 특히나 캔서에서는 이런 스플라이싱 아이소폼이 같은 유전자 발현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상한 아이소폼이 생기고 또 다른 기능을 한다 뭐 그런 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노멀 피지올로지 상에서도 또 이러한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예 중에 하나는 요 VEGF 유전자가 안조제네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엑손이 여러 개가 있고 아이소폼도 그래서 이 엑손의 조합으로 여러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소폼이 어떤 엑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A 엑손을 가지고 있는 아이소폼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조제네시스 팩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엑손 하나가 딱 바뀌어서 B가 대신 껴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꾸로 심지어는 반대 방향의 기능을 하는 안티 안지오제네시스 팩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큰 기능적인 임팩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예이고요. 또 이제 그 이 스플라이싱 아이소폼을 통해서 이 좀 그 세포의 기능이라던가 유전자의 조절 메커니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이 HNF4A가 뭐 키드니에서도 중요하고 리버에서도 중요하고 또 뭐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바이러스 인펙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온갖 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이 HNF4A가 요 엑손이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의 조합으로 12개 정도의 알려진 아이소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그 혼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헤테로 다이머로서 타겟 유전자에 바인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 12개의 아이소폼을 가지고 66개의 아이소폼 헤테로 다이머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각각이 서로 다른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타겟 유전자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HNF4A 유전자로부터 보시면은 66개의 헤테로 다이머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른 수백 개, 수천 개 유전자가 한꺼번에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작이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보통 요 숏리드 시퀀싱을 이용을 해 왔습니다. 뭐 이유는 이제 이게 가장 저렴해서이고요. 그래서 이 싱글셀 RNA 시퀀싱 기술의 특성상 보통 우리가 이제 그 3' 엔드 쪽에다가 셀 바코드를 붙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퀀싱을 한 다음에 셀 바코드를 보면서 이게 이제 어느 셀에서 왔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셀 바코드를 읽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숏리드 시퀀싱을 한다면은 다른 뭐 부위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게 아니라 요 3' 엔드 쪽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이 됐다 안 됐다 이 부분만 알 수 있고 요 유전자의 전체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롱리드 시퀀싱, 나노퍼라던가 팩바이오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뭐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길게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크립트 정도는 웬만한 트랜스크립트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3' 엔드에서부터 5' 엔드까지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패턴도 잘 구분하여서 이 트랜스크립트들을 정량을 할 수가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소마릭 뮤테이션 같은 것들도 잘 디텍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즈 바이 엘리멘트와 같이 굉장히 리페러티브 시퀀스 에러부터 나오는 트랜스크립트들도 로컬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구분하여서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리드 시퀀싱을 하는 방법은 이 싱글스 RNA 시퀀싱 라이브러리 만들 때 원래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리액션 이후에 바로 이후에는 풀 랭스의 그 프로덕트, 트랜스크립트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숏리드 시퀀싱을 하려고 일부러 그걸 프래그멘테이션 시켜가지고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거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뭐 한 절반이나 4분의 1 정도만 이용을 해서 숏리드 시퀀싱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이나 한 4분의 3 정도는 뭐 일부러 버리지 않는 한은 그냥 이제 뭐 랩에 디프레션에 남아있거나 시퀀싱 회사에 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숏리 시퀀싱을 위해서 프래그멘테이션 하면서 거기에 풀랭스 CDNA에 담겨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 뭐 뮤테이션, SNP, 스트럭처럴 베리에이션,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패턴이라던가 얼터너티브 프로모터 유세지, 얼터너티브 폴리아디닐레이션 사이트 유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풀 랭스 CDNA를 가지고 롱리드 시퀀싱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몇 가지 좀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CDNA 몰레큘도 많이 시퀀싱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싱글스 RNA 시퀀싱 할 때는 모든 CDNA 분자에 셀 바코드가 달려 있어야지 나중에 시퀀싱을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셀에서 왔는지를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CDNA에 셀 바코드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풀랭스 CDNA 라이브러리에는 셀 바코드가 안 달린 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50% 이상인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는 80% 이상이 이렇게 안 달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비싸게 롱리드 시퀀싱을 한 다음에 다 버리게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 밖에도 라이보조말 RNA, 마이토콘드리아 RNA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트랜스크립트들이 또 너무 많다. 뭐 이런 좀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롱리드 싱글스 RNA 시퀀싱을 한 다음에 시퀀싱 리드를 보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PCR 바이어스라던가 뭐 시퀀싱 자체의 바이어스라던가 그런 좀 기술적인 문제로 실제 트랜스크립트 평균 길이보다 이렇게 짧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서큘라리제이션 베이스드 타겟티드 싱글셀 RNA 시퀀싱 메소드인 오로식이라고 하는 싱글셀 롱리드 RNA 시퀀싱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모든 CDNA 분자가 셀 바코드를 3' 엔드 쪽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5' 엔드 쪽에는 이 시퀀싱을 위한 TSO 시퀀스라는 게 또 달려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헤드와 테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모든 CDNA 분자가 헤드, 테일을 양쪽 끝에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헤드만 달려 있거나 테일만 달려 있거나 뭐 아무것도 안 달려 있거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셀렉티브 라이게이션 방법을 통해서 헤드랑 테일이 제대로 달린 애만 원형화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애는 이렇게 그냥 리니어 상태로 남아 있다가 엑소뉴클레이즈를 처리를 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제거를 해버리고 이제 제대로 헤드와 테일이 달린 애들만 다시 펴서 롱리드 시퀀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숏리드 시퀀싱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숏리드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에서 요 3' 엔드 쪽에만 잔뜩 요 시퀀싱 리드가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기술 없이 그냥 롱리드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뭐 좀 길게 읽히는 것 같긴 하지만 요 3' 엔드 쪽까지 도달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뭐 요게 이제 문제가 단순히 조금 짧은 게 나왔다 뭐 그게 아니라 셀 바코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아예 못 쓰게 되는 것들이 되는 거고요. 저희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좀 길게 읽히면서도 3' 엔드 쪽이 대부분 잘 커버가 돼서 이제 셀 바코드를 가지는 리드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을 보면은 이건 되게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저희가 마우스 리버에 대해서 싱글스 RNA 시퀀싱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롱리드 시퀀싱을 저희 기술 없이 해보니까 한 20%밖에 19%밖에 요 셀 바코드를 가진 리드가 안 나왔는데요. 요 초록 색깔로. 그런데 이제 저희 기술을 적용한 다음에는 보니까 이 빨간색 바를 보시다시피 90% 이상이 잘 이제 셀 바코드를 가진 CDNA 분자들이 이제 읽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또 말씀드렸던 요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 분야의 중요한 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이렇게 안 길다 롱리드 시퀀싱을 해도 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이즈 셀렉션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좀 더 옵티마이즈를 해서 이제 이런 사이즈 셀렉션도 좀 더 긴 것들을 잘 캡처할 수 있게 이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는 평균 길이가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x축이 시퀀싱 리드 길이 0에서부터 6,000 베이스 페어까지고요. Y축이 이제 그 시퀀싱 리드들의 개수인데
기술 적용하기 전에는 롱리드 시퀀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길이가 1000도 안 되고 뭐 한 600에서 800 베이스 페어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휴먼 트랜스크립트 평균 길이가 한 2K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사이즈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로식을 적용을 한 다음에는 보니까 평균 길이가 이제 2000K, 2K 정도로 이제 크게 나오고 심지어는 6K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 트랜스크립트도 잘 캡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오로식을 이용하면 3' 엔드까지 잘 읽힌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잘린 좀 프래그멘테이션 된 애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사이즈 셀렉션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3' 엔드에서부터 5' 엔드까지 잘 이렇게 커버가 되는 리드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을 기존에 이제 다른 기술로 만들어진 데이터들과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프에서 이제 X축은 그 시퀀싱 리드의 길이 0에서부터 3000 베이스 페어고 Y축은 셀 바코드를 가진 시퀀싱 리드의 비율입니다. 0에서부터 이제 뭐 100%까지고 요 보라색이 저희 기술로 만든 저희 이제 데이터이고 요 오렌지색이 이제 다른 그룹에서 다른 기술로 요 만들어낸 시퀀싱 롱리드 싱글스 RNA 시퀀싱 데이터들을 만든 그런 것들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그 사이즈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그 셀 바코드를 가진 cDNA 분자 비율 측면에서나 모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싱글셀 롱리드 RNA 시퀀싱 분야가 아직 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잘 핸들링하고 좀 프로세싱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메틱스 툴도 뭐 이렇게 마땅한 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오로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QC를 하고 좀 프로세싱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한 뭐 이렇게 QC도 하고 뭐 얼라이먼트하고 이런 모듈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 툴킷의 모듈은 이 정말 바이올로지컬리 트루 풀 랭스 트랜스크립트를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바이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으로도 뭐 샘플마다 조금씩 실제 길이 때문이 아니라 뭐 실험적인 문제 때문에 좀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듈도 이제 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트랜스크립트 이 프로틴 코딩 지인의 트랜스크립트를 이렇게 그 스플라이싱 아이소폼별로 구분할 수 있는 그 모듈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트랜스크립트들 뭐 예를 들면은 eRNA라던가 트랜스포즈바 엘리먼트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좀 정량할 수 있는 그런 모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바이올로지컬리 트루 풀 랭스 트랜스크립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mRNA가 만들어질 때 폴리 A 테일은 트랜스크립션 이후에 달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지놈상에는 코딩이 안 되어 있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unreferenced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5' 엔드 쪽도 5' 캐핑 때문에 G가 하나 달리고 또 이제 저희가 싱글스 RNA 시퀀싱을 할 때 특별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를 쓰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unreferenced G가 한 3개 정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unreferenced A, unreferenced G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얘가 진짜 원래대로 만들어진 그 바이올로지컬리 트루 풀 랭스 트랜스크립트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라이브러리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잘린 게 그냥 읽힌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싱 리드 다 그냥 이런 그 필터링 과정 없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그 유전자의 엑선 부분에 좀 많이 인리치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인트론 부분도 이렇게 읽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unreferenced G, unreferenced A 시퀀스를 이용을 해서 봤을 때 이거를 필터링 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모든 시퀀싱 리드가 엑손에만 거의 잘 이렇게 얼라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리소스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아틀라스 스케일의 롱리드 싱글스 RNA 시퀀싱 데이터들을 좀 생산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플라이싱 아틀라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2개 메이저 organ and tissue에 대해서 이제 각각 듀플리케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었고 여기는 뭐 브레인, 렁, 하트, 키드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합쳐보니까 10만 개 정도 셀을 얻을 수가 있었고 200개 정도 셀 타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도 3.4 트릴리언 베이스 페어
1.6 빌리언 시퀀싱 리드 정도가 되는데, 요게 이제 아까 저희가 그 기존의 기술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은 거보다 요 이제 저희가 요 스터디에서 만든 데이터가 더 큰 그런 좀 큰 사이즈의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얘가 이렇게 HNRNPF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주로 얼터너티브 프로모터 유세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소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셀 타입도 아니고 B셀 한 셀 타입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서로 다른 아이소폼이 특이적으로 이렇게 좀 발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구분해서 정량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KHK라고 하는 유전자는 한 5개 정도 트랜스크립트 아이소폼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엑손 다른 건 다 똑같고 요 엑손 하나가 요걸 쓰냐 요걸 쓰냐 둘 다 없냐 아니면 둘 다 들어있냐 뭐 이런 그 조합으로 한 5개 정도 아이소폼이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리버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셀 타입들인데, 요게 셀 타입마다 어떤 셀 타입은 B셀은 요 엑손을 많이 발현하는 거 보니까 요 아이소폼을 좀 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DC 셀의 경우에는 요 엑선을 주로 발현하는 거 보니까 요런 이제 아이소폼을 주로 발현하는 것 같고, 요런 이제 셀 타입 스페시픽한 엑선 스위칭 패턴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 데이터를 뭐 통째로 다 보여주는 그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요 TPM1이라고 하는 액틴 스켈레톤 뭐 그런 데 중요한 유전자인데, 이게 이제 여기 그 서로 다른 행에는 저희가 뭐 시퀀싱한 모든 뭐 셀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 서로 다른 컬럼은 이제 그 서로 다른 지노믹 포지션 상에서의 얼마나 읽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손별로 저희가 이 읽힌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래뉴로사 셀에서는 여기서부터 요 엑손도 발현하고 요 엑손도 발현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아이소폼을 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반면에 이제 이런 블러드 베슬 엔도셀리얼 셀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요것과 요 엑손도 없고 하는 거 봐서는 뭐 요런 거 중에 하나를 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도 이제 다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셀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조직에서 왔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서로 다른 아이소폼들을 발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카디악 티슈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경우에는 뭐 여기 엑손부터 이렇게 쭉 발현하는 것들이지만, 요 렁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요 엑손은 발현하는데 요거 뭐 요런 건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뭐 요런 것 중에 뭘 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셀 타입 스페시픽한 스플라이싱 아이소폼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각각 조직별로 또 나눠가지고 셀 타입 스페시픽 스플라이싱 아이소폼들을 찾아봤고, 여기 이제 키드니 셀 타입들인데요. 이 클라우딘 10이 이제 이런 잘 알려진 클로라인, 소듐, 트랜스포르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아이소폼인데, 요게 또 이제 두 가지 아이소폼이 있고, 요 엑손을 가지고 있으면은 클로라인 트랜스포르트 역할을 하고, 요 엑손을 가지고 있는 아이소폼은 요거를 또 이제 그 코딩을 하고 하는데, 이 요 첫 번째 아이소폼은 주로 프록시말 튜블 셀이라고 하는 셀에서만 주로 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클라우딘 10B 아이소폼은 또 완전히 거의 익스클루시브하게 요게 이제 그 어센딩 룹 셀에서만, 그 다음에 마큘러 덴사 셀에서만 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요 TAL이라고 하는 셀 타입에 초점을 맞춰서 요 SLC12A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잘 알려진 요 TAL 셀 타입의 마커인데요. 그래서 요 셀 타입만 저희가 따로 빼놓고 봤을 때 정말로 요 SLC12A1 마커진이 균등하게 여러 셀에서 잘 발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신기하게도 요게 이제 세 가지 아이소폼이 있는데, 요 아이소폼은 요 서로 다른 서브 파퓰레이션에서 특이적으로 또 발현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셀 타입을 3개로 나눴는데, 클라우딘 10 파지티브 셀, 뭐 두 가지 동시 파지티브 셀, 16 파지티브 셀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첫 번째 셀 파퓰레이션은 요 엑손을 발현하는 아마도 요 트랜스크립트, 그다음에 요 파퓰레이션은 요 엑손을 발현하는 요 아마 트랜스크립트를 발현하고 있다. 요거는 또 이제 중간에 요거, 그다음에 여기도 좀 리드가 읽힌 걸 봐서 요 아이소도 좀 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길고 엑손이 많은데 요거 하나 차이가 났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서로 다른 셀 타입 스페시픽한 트랜스크립트가 발현이 되고, 또 요게 이제 그 이 세 가지 아이소폼이 이 세 가지 아이언에 대해서 바인딩 어피니티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 F폼은 요 폼은 어피니티가 가장 낮고,
또 요 B폼은 어피니티가 가장 높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엑손 하나 차이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진 익스프레션 레벨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었던 그런 셀 타입이 또 알고 보니까 트랜스크립트 정보를 가지고는 조금 더 서브 파퓰레이션이 나뉘고, 아마도 이제 이런 바인딩 어피니티가 다르다는 정보를 통해서 이런 셀 타입이 또 어떤 역할을 할 거다까지도 저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된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좀 모디파이를 해서 실험 기술을, 그래서 이제 파지티브 셀렉션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롱리드 시퀀싱이 아직 비싸니까 뭐 특정 관심 있는 유전자만 본다거나 관심 있는 돌연변이만 본다거나 그런 데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파지티브 셀렉션 할 수 있는 타겟티드 롱리드 시퀀싱 기술을 만들었고요. 인리치라고 하고, 그래서 뭐 마이토콘드리얼 진 인리치 해봤더니 원래는 5%밖에 안 됐던 게 한 70% 이상만이 다 요 11개 유전자만 읽히더라. 22개 포인트 뮤테이션만 또 이렇게 인리치 시켰을 때 또 굉장히 그 인리치 효율이 높다라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셀도 관심 있는 셀만 저희가 따로 추출을 해서 롱리드 시퀀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로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효율적인 싱글셀 롱리드 RNA 시퀀싱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여기 이제 파지티브 셀렉션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이제 네거티브 셀렉션을 해서 또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또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요게 이제 저는 주로 요 스플라이싱 아이소폼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이제 좀 연구를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얼리어 스페시픽 익스프레션 분석도 이 트랜스크립트 내에 있는 그런 SNP를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얼리어 스페시픽 익스프레션을 분석한다거나, 이 에피 트랜스크립토믹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트랜스크립션 된 이후에 생겨난 그 모디피케이션 또는 에디팅 또 역시 이제 저희가 지놈 레퍼런스 지놈과 비교해서 뭐 찾아낼 수가 있고, 뮤테이션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 퓨전진, 인핸스 RNA 같은 트랜스크립트들도 구분을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 저희가 요번 스터디에서는 나노포 시퀀싱을 이용해서 데이터 생산하고 연구를 했는데, 뭐 사실 이제 그 팩바이오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스플라이싱 아이소폼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이 나노포를 하는 게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이제 좀 비용당 스루풋이 높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뮤테이션이라든가 좀 더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팩바이오를 이용해서 롱린 시퀀싱을 하는 것이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3세대 롱리드 시퀀싱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벌크 레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많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지만, 요 싱글셀 수준에서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